당장 도시에서 먹고 살려면 단순 기술직이나 일용직에 취직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산업화 정책은 농민들을 도시로 유입시켰고 그 결과 60년 130만 명이던 도시임금 노동자의 수가 70년엔 34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적은 임금으로 이들이 살아갈 집은 무허가 판자촌뿐이었습니다. 도시 빈민층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허가 판자촌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으로 손꼽히던 청계천 판자촌에서 재정부는 빈민들과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넉마주의를 하는가 하면 새벽 4시부터 밤 8시까지 손수레에 단무지를 가득 싣고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야 할 길은 결코 피해가지 않았던 그가 판자촌과 마주친 후 빈민의 삶을 선택한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그 넉마통을 자기도 하나 들고 나도 하나 짊어지고 이렇게 이제 성수동 부잣집 동네에 가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나올 때는 그냥 도시락에 밥만 싸가지고 와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다 보면은 그 부잣집에서 갈치 같은 것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이제 버릴 데가 없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쓰레기 줍다가 갈치나 고등어나 이런 반찬거리가 이제 거기서 나오면은 그 뭐 사과 상자 같은 거 불 피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숯불에 이제 갈치도 구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그러나 재정부는 이곳에서 오히려 따뜻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맨손으로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어 서로 숨길 것이 없었고 서로 딱한 사정을 잘 알기에 나눌 줄 아는 정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언젠가는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올 것이라 믿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공동 화장실은 100여 명이 함께 써야 하고 하나뿐인 수도관이 겨울이면 얼어 터졌지만 그들의 희망을 꺾진 못했습니다. 스스로 판자촌 중독자라 일컬었던 70년대 중반, 재정부는 정의로 신부를 만납니다. 이후 평생 빈민운동의 길을 함께한 두 사람은 75년 양평동 판자촌으로 터를 옮기면서 굳은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빈민으로 그냥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 생기게끔, 그들 안에 공동체 생기게끔 그 목적이었는데, 가서 윗사람으로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면은,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윗사람한테 위존하게 되죠. 그럼 공동체에 안 생겨요. 그래서 그는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함께 살겠다. 옆에서. 그럼 그 차차 그 한 사람 한 사람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같이 살고 뭐 삶 얘기 들어주고 등등등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생겼죠. 양평동에서. 도시에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을 도맡는 빈민은 우리 사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이고 그들이 잘 사는 사회가 희망이 있는 사회라는 것은 그가 평생을 두고 지킨 신념이었습니다. 청계천 야학교사 시절에 만난 부인 역시 빈민으로 살겠다는 그의 굳은 신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부인은 신혼 시절 물컵 하나, 비키니 옷장 하나 마음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신은 운동화를 이제 샀는데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가면서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나가면서 뒷굽을 딱 이렇게 눌러갖고 신고 나갔나 봐요. 근데 이제 방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나가고 이게 바깥문까지가 한 발 정도밖에 안 돼요. 한두 발 정도밖에 신고 나가는데 뒤에서 다른 신을 더 집어서 딱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던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주 엉망이다 이거예요. 부르주아적인 그 습성이 철저히 몸에 배어갖고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양평동에서의 삶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국 관련 임무를 숨기지 않았냐며 걸핏하면 형사들이 재정부의 집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결국 양평동 일대에 재정부와 정의로 신부가 빨갱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당국의 끊임없는 감시가 이어지자 재정부는 양심 선언문을 쓰기에 이릅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살기로 한 것일 뿐 어떤 좌익 세력과도 접촉한 적이 없음을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70년대 중반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조차 쉽게 용납되지 않는 유신 정권 시대였습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겠다는 소박한 생각이었는데 당국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정부의 집은 중앙정보부를 비롯 경찰서 3곳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서울대생이라는 특권을 버리고 그 스스로 밑바닥 삶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사실 쉽게 납득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 이후 오랫동안 계속되는 철거와의 싸움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60년대) 후반 서울 도심에선 대대적인 판자촌 철거가 단행됩니다. 종로에서 남산 일대에 걸쳐 형성된 빈민촌을 철거한 시당국은 주민들을 차로 실어 당시 황무지였던 목동이나 상계동 혹은 아예 경기도권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나 일용직 노동자로 도심에 있어야 생계가 유지되던 빈민들이 지금의 성남 지역으로 쫓겨나자 당장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굶주림을 참다 못한 빈민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트럭에 불을 지르는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땅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옮겨주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땅을 주면서 옮겨준 게 지금 성남시로 옮긴 청계천 지역에 있던 철거민들이죠. 그래서 그때 성남에서 그 굉장한 폭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몰아놓으니까 이게 그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흩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돈으로 2만 원, 3만 원 정도를 주고 전부 다 쫓아버렸어요. 철거 바람은 77년 재정부가 살던